25만 명이 기초수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70%가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통장에도 위험한 거래 내역이 찍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수급 자격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통장이 안전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매달 아들이 용돈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 누락으로 잡혀서 결국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김할머니는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정기적인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작년에만 수천 건이나 발생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면 이런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취재하며 정리한 핵심 정보만 전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동안 시사와 복지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해 온 PD 정민석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 문제를 파헤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꿀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수급자 탈락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통장 거래 내역과 2025년 달라진 기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한다는 그 헛소문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도 그 자체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생활을 위한 준비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정리한 위험한 거래 내역 3가지와 안전한 거래 내역 3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것만 알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녀가 매달 보내는 용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낸다면 이 금액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추적되면 이미 받은 수급비를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탈락뿐만 아니라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죠. 다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보험금이나 부동산 매매, 상속, 퇴직금 같은 목돈입니다. 이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병원비나 장례비, 집수리비 등 생활에 필요한 지출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억울하게 탈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고급 전자제품, 귀금속 등을 통장 거래로 결제하면 재산이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받은 추석 용돈이나 생일 선물 같은 일시적인 부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매년 같은 시기에 동일 금액을 받으면 정기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금 만기나 해지는 원래 있던 돈이 돌아오는 것이므로 새로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금을 재가입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에 500만 원을 보유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생활 대비를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비상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500만 원까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안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김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전세금 5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통장에 4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총 9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재산 기준은 기본 재산 공제액 9,900만 원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김할머니의 총 재산이 9천만 원이므로 이 기준보다 적어 안전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 사는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통장에 2천만 원, 주택 전세금이 5천만 원 있어 총 7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산 기준은 5,800만 원이므로 7천만 원에서 5,8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이 초과됩니다. 이 1,200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14.17%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계산하면 월 4,170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이 수급비에서 차감되지만 여전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과된 금액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처럼 지역별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 재산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보내는 용돈이나 보험금, 상속 등으로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꼭 사전에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크게 상향됐습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죠. 자동차 기준을 예로 들면 이전에는 1600cc 미만 차량에 시가 200만 원 이하일 때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0cc 미만에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도 인정되고 10년 이상 된 차량은 시가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실제 사례로 2010년식 소나타를 보면 현재 시세가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2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수급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화입니다. 이전에는 자녀의 연봉이 1억 원,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모가 기초수급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크게 상향되어 자녀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일반 직장인 자녀가 있어도 연봉이나 부동산 시세 때문에 부모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웬만한 중산층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하실 경우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로 2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80만 원이 남죠. 이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인 24만 원이 더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56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 유지가 한결 쉬워진 셈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6만 5천 원, 2인 가구는 125만 8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혜택과 완화 정책을 모르면 괜히 포기하거나 반대로 방심하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고 신고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소문이나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수급 자격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금융 습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정기적인 돈의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그걸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일정 기간 누적되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그동안 받았던 수급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만 원이라도 정기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험금이나 상속,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이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들어오면 이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3개월 안에 병원비, 장례비, 집수리비 같은 생계에 필요한 지출로 사용했다는 영수증이나 기록이 있으면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가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500만 원 이상 되는 전자제품, 금 등을 현금으로 사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큰 금액을 출금하거나 결제한 내역이 남으면 담당자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거래도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받는 일회성 용돈, 생일이나 기념일에 받는 선물,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같은 시기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정기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적금이 만기되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것도 새로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돈이기 때문에 수급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으로 잡히니 이자 부분만 유의하면 됩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안전한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고 수급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별 재산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기본 재산 공제가 9,900만 원이고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즉 서울에 사는 분들은 집값과 통장 잔액을 합산했을 때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한 범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본 재산 공제가 8천만 원이고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 8,500만 원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 5,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할머니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통장에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세금과 통장 잔액을 합치면 9천만 원입니다. 서울 기준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지방에 사는 이 씨는 전세금 5천만 원과 통장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 총 7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 기준인 5,8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초과분 1,2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초과 금액은 14.17%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1,200만 원에 14.17%를 곱하면 17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만 4천 원 정도가 매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이 씨의 수급비에서 이만큼만 차감될 뿐 수급 자격 자체를 잃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도 생각보다 적으므로 괜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기초수급제도는 이전보다 한층 더 완화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자동차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먼저 자동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미만 차량에 시가 200만 원 이하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00cc 미만,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인정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차량은 시가에 상관없이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구매한 소나타의 현재 시세가 약 300만 원이라면 예전에는 200만 원을 초과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봉이 1억 원,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모가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자녀 연봉이 1억 3천만 원,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부모가 여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맞벌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큰 희소식입니다. 과거에는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연봉이 높으면 부모님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중산층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의 수급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하실 경우 월 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 공제 20만 원이 우선 차감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신다고 가정하면 먼저 20만 원이 빠져 80만 원이 남고 80만 원에서 30%인 24만 원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결국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5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6만 5천 원, 2인 가구는 125만 8천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 완화로 수급받기가 쉬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금융거래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 함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준이 완화되어도 억울하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적금이나 예금 이자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자 수익은 100%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두고 한 달에 2만 5천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 이자는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차감되냐고 억울해 하시지만 제도상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평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사용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 이상 큰 금액을 사용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특히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했다면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여러 통장으로 돈을 분산하는 착각입니다. 몇몇 분들은 돈을 여러 은행 계좌에 나눠서 보관하면 정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 담당자는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숨기거나 쪼개는 방식은 전혀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재산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헷갈린다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간단히 작성해 언제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기록해두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수급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한 3단계 실전 전략을 공유해드립니다. 1단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보험금 2천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 돈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투명한 신고가 답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5만 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돈을 받게 된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는 돈이 들어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늦어도 한 달 안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철저한 기록 관리입니다. 가계부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어떤 돈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4월 10일 아들 용돈 50만 원 입금, 4월 20일 병원비 30만 원 지출과 같이 단순하게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시에는 디딤돌 소득 제도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없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00만 원은 탈락 기준이 아니라 생활 대비금입니다. 둘째, 지역별 안전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도는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안전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입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넷째, 일시적인 용돈이나 경조사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